안녕하세요. 오픈 AI가 발표한 차세대 AI 모델 GPT-5 소식이 정말 뜨겁습니다. 더 똑똑하고 더 빠르고 더 유용하다. 이런 약속과 함께 등장했는데요. 저희가 입수한 관련 기사들을 좀 보면서 이번 GPT-5의 핵심 변화가 뭔지, 또 이게 당신에게 어떤 의미일지 좀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 GPT-5의 핵심 중 하나는 뭐랄까 여러 기능의 통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전 모델들에서는 조금씩 나뉘어 있던 기능들이 이제 하나로 합쳐졌고요. 사용자가 답변의 깊이나 스타일을 직접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커졌어요. 특히 그 AI의 고질적인 문제, 바로 환각 현상 있잖아요. 잘못된 정보 만들어내는 거, 이걸 크게 줄이고 또 모르는 질문엔 솔직히 모른다고 답하도록 설계됐다는 점. 이게 참 주목할 만한 진전입니다. 아, 기능 통합이요? 그게 흥미롭네요. 예전엔 뭐 개인 비서 기능 다르고 리서치 다르고 코딩 지원 다르고 이런 느낌이었다면 이제 진짜 하나의 강력한 도구가 된 셈인데요. 소스들을 보니까 특히 바이브 코딩 기능 향상이 눈에 띄더라고요. 코딩 지식 없이 그냥 자연어로 앱의 느낌이나 기능을 설명하면 코딩을 도와준다니 이건 그냥 편리함을 넘어서는 거 아닌가요? 개발 문턱 자체가 낮아지는 느낌.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사실 소스들도 이 기능이 앱 개발을 기술 중심에서 아이디어 중심으로 옮겨갈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하고 있고요. 성능 면에서도 그렇죠. 코딩, 수학, 글쓰기, 또 건강정보 같은 여러 분야에서 이전 모델들을 압도한다고 봐야겠죠. 거의 전문가 수준에 가까워졌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역시 한국어 능력인데요. 그 KMMLU, 한국어 능력평가 내부 테스트에서도 최고 수준, 그러니까 소타를 기록했다는 점입니다. 소타요? 네,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 GPT-4에서 개선됐던 그 한국어 토크나이저 덕분인 것 같아요. AI가 한국어 단어를 이해하고 처리하는 방식이 더 정교해진 거죠. 이건 한국 사용자 입장에서는 정말 훨씬 자연스럽고 정확한 한국어 상호작용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는 뜻입니다. 와, 한국어 성능이 표준 평가에서 최고 수준이라니. 이건 정말 중요한 소식이네요. 당신이 한국어로 AI를 쓸 때, 직접적인 개선을 체감할 수 있다는 의미니까요. 거기다 환각 현상. 그것도 이전 최신 모델인 GPT-4.5보다 45%나 줄었다는 것도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그럼 이제 AI 답변을 좀 더 믿을 수 있게 되는 걸까요? 약간 그런 기대도 되는데? 네, 신뢰성 향상은 이번 업데이트의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단순히 환각을 줄인 것뿐만 아니라 정보가 부족하거나 답변이 좀 어려울 때는 명확하게 한계를 인정하도록 훈련됐다고 해요. 실제로 그 기만율 자체도 4.8%에서 2.1%로 꽤 낮아졌다고 하고요. 그리고 안전한 완성이라는 새로운 훈련 기법도 도입됐는데 이게 뭐냐면 모호하거나 잠재적 위험이 있는 질문에 대해서도 무조건 거부하기보다는 그래도 안전한 선을 지키면서 최대한 유용한 방향으로 답변을 생성하려는 시도죠. 아,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렇죠. 물론 의료 정보 같이 아주 민감한 영역에서는 여전히 전문가 조언을 대체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사용자가 정보를 더 잘 이해하고 전문가에게 더 적절한 질문을 하도록 돕는 보조 도구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답변 신뢰도를 높이는 동시에 뭔가 더 복잡하고 깊이 있는 분석이 필요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를 위한 대비책도 있다고요. GPT-5 Thinking 모델이나 GPT-5 프로 모델. 이런 건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네, 그게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최적의 모델을 사용하는 일종의 시스템인데요. 실시간 라우터가 대화의 복잡성을 판단해서 빠른 답변이 필요하면 기본 모델을 쓰고 좀 깊이 있는 사고가 필요하다 싶으면 GPT-5 Thinking 모델을 자동으로 선택해서 활용하는 식입니다. 사용자가 직접 더 깊게 생각해줘 이렇게 명령할 수도 있고요. 오, 사용자가 직접 요청할 수도 있군요. 네, 그리고 GPT-5 프로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건데요.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더 많은 시간과 컴퓨팅 자원을 투입하는 말하자면 최상위 모델입니다. 외부 전문가 평가에서도 띵킹 모델보다 선호도가 더 높고 오류도 적었다고 하죠. 그리고 또 흥미로운 게 사용자의 특정 성격에 맞춰서 대화 스타일을 설정하는 연구용 프리셋 기능도 있다고 해요. 냉소주의자, 로봇, 경청자, 너드
이런 식으로요. 재밌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종합해보면 GPT-5는 기능 통합으로 쓰기 편해졌고 환각 현상을 크게 줄여서 믿을만해졌고 특히 한국어 처리 능력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성능이 엄청나게 좋아졌다. 이게 핵심이군요. 거기에 더해서 필요에 따라 사고의 깊이를 조절하는 맞춤형 모델까지 제공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발전들이 GPT-5를 그 범용 인공지능 AGI로 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정표로 만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GPT-5 자체가 AGI는 아니겠지만 그 가능성을 향한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죠. 다만 샘 올트먼 CEO가 GPT-5 개발 과정을 그 맨해튼 프로젝트에 비유하면서 기술 발전 속도에 대한 경각심을 드러낸 것처럼요. 이렇게 강력해진 기술력에 비해서 이걸 통제하고 관리할 사회적, 윤리적 준비는 아직 좀 부족하다는 점. 이것도 여러 소스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기술의 정말 눈부신 발전과 또 그 이면의 과제까지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소식이네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이렇게 강력해진, 특히 당신이 사용하는 언어인 한국어 능력이 대폭 향상된 AI가 당신의 일상과 업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그리고 동시에 이 강력한 도구가 혹시 가져올지 모를 잠재적 위험에 우리는 또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한 번쯤 곱씹어볼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인도 라다크, 지구 안의 작은 화성이라고 불리는 곳이죠. 여기서 진행된 아주 특별한 우주 임무 모의 실험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저희가 받은 기사 내용들을 토대로 한번 깊이 파고 들어가 보죠. 네, 이번 이야기는 인도 우주인들이 왜 하필 그 히말라야, 라다크 같은 곳에서 화성 생활을 미리 체험했는지, 그리고 이게 인도의 우주 개발 계획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걸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는 게 목표입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우선 그림을 좀 그려봐야 할 것 같아요. 인도 북부 라다크, 레에서 한 150km 떨어진 곳이라는데 굉장히 험준한 촉하를 지역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호프라는 이름의 거주시설이 있었고 네, 있었죠. 인도 우주비행사 두 분, 라훌 모갈라팔리 그리고 얀마나콧. 이 두 분이 열흘 동안 여기서 생활했는데 실제 화성처럼 살았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환경 자체가 정말 중요했어요. 기온이 막 영상 35도까지 올라갔다가 밤에는 또 영하 25도까지 떨어지고 와, 이거 정말 화성 환경이랑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바로 그 극한 환경이 핵심입니다. 이게 그냥 뭐 캠핑 같은 체험이 아니고요. 공식 명칭은 히말라야 행성 탐사 전초기지, 호프 임무 이렇게 불리는데요. 벵갈루루에 있는 프로토플래닛이라는 회사랑 인도 우주연구기구, ISRO 아시죠? 네, ISRO. 네, ISRO의 유인 우주비행센터, HSFC가 같이 진행한 꽤 중요한 프로젝트입니다. 이게 더 큰 그림에서 봐야 하는데 인도가 2027년까지는 사람을 우주로 보내고 2040년에는 달에 사람을 보내겠다는 가가냔 임무가 있거든요. 아, 가가냔 들어봤어요. 네, 바로 그 임무를 위한 실질적인 준비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화성 위성 이름 딴 거주 모듈 포보스, 연구 모듈 데이모스. 여기서 이제 극한 환경 적응 훈련을 한 거죠. 실제로 참여했던 라훌 우주비행사 말로는 이게 진정한 학습 곡선이었다 뭐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아, 그랬군요. 식량이나 물도 배급받고 심지어는 인터넷 대역포까지 재현을 뒀다니 이건 좀 신기했어요. 네, 그게 실제 우주 탐사 상황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한 거겠죠. 통신 지연이나 데이터 전송량 같은 거요. 그렇죠. 그 통신 규칙 지키는 것도 힘들었고 역시 고립된 환경이니까 심리적인 어려움도 꽤 컸다고 언급했더라고요. 당연히 그랬을 겁니다. 솔직히 저 같으면 와, 다시 하라고 하면 좀 망설여질 것 같은데. 근데 정말 놀라운 건 이 라훌 비행사라 기회가 되면 꼭 다시 참여하고 싶다고 했다는 거예요. 오, 정말요? 네. 뭔가 인간적인 힘 등이랑 그래도 도전하겠다는 정신이 같이 느껴져서 좀 인상 깊었습니다. 이야, 대단하네요. 근데 그런 도전 정신만큼이나 과학적인 가치도 엄청났습니다. 이게 그냥 뭐 안에서 버티기만 한 게 아니고요. 아, 그런 건 아니군요. 네, 소변이나 호흡, 혈액 샘플 같은 거, 이런 생체 데이터를 아주 다양하게 수집했어요. ISRO 과학자들이 이제 이걸 분석해서 고립된 환경, 극한 환경이 사람 몸에 생리적으로, 또 유전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연구할 거거든요. 아하,
여기서 얻는 데이터들이 그냥 뭐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했나 이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 있을 장기간 우주 임무를 설계하는데 정말 필수적인 기초 자료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이 프로토플래닛 측에서는 앞으로 이 시설을 좀 더 확장해서 최대 6명까지 들어갈 수 있게 만들 계획이라고 하고 또 실제 가가냐 임무에 참여할 우주 비행사들도 이런 시뮬레이션 훈련을 받게 하고 싶다고 밝혔더라고요. 네, 그게 목표겠죠. 그리고 임무 끝난 다음에는 이 포브스 데이모스 모듈을 자동 기상 관측소로 쓴다고 해요. 계속 데이터 수집하게. 아, 재활용하는 거네요. 네. 그리고 다음 시뮬레이션은 벌써 계획이 잡혔어요. 2026년 4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한 번 하고 많은 이벤트가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연구개발 과정의 일부라는 게 중요해요. 이번 모의 임무가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건 인도가 달 넘어서 화성까지 거기에 인류 거주지로 만들겠다는 그 장기적인 목표를 향해서 아주 중요한 리허설을 잘 마쳤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특히 저는 인도의 그 방식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 막대한 돈 들여서 전용 시설 짓는 대신에 지구에 이미 있는 극한 환경, 이 자원을 아주 창의적으로 활용했잖아요. 아, 그러네요. 실용적인 접근이네요. 네, 이게 인도의 우주 탐사 전략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정리해보면 인도가 라다크라는 아주 혹독한 자연 환경을 이용해서 우주 탐사라는 거대한 도전을 위한 실질적인 예행 연습장으로 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냥 이론만 배우는 게 아니라 직접 부딪혀보는 거죠. 네, 이게 여러분께 시사하는 바가 바로 그거라고 생각해요. 우주 탐사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도전인지, 그리고 각 나라들이 이걸 어떻게 지구의 자원을 활용해서 극복하려고 하는지, 이걸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례잖아요. 특히 극한 상황에서 인간의 신체적, 정신적 한계가 어디까지고 또 어떻게 적응해 나가는지 그런 과정을 좀 엿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요. 네, 그렇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번 라다크 시뮬레이션은 주로 고립된 환경, 극한 기후 같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어려움에 집중했어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 언젠가 인류가 정말 화성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 이렇게 철저하게 모의 실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완전히 다른 종류의 난관이 기다리고 있진 않을까요? 여러분도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 정말 흥미롭게 잘 봤습니다. 오늘은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매년 8월 12일 세계 코끼리의 날에 대해 좀 더 깊이 이야기 나눠볼게요. 왜 우리가 이날 잠시 멈춰서 코끼리를 생각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함께 좀 찾아가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날이 2012년에 처음 시작됐다고 하더라고요. 캐나다 여화 제작자 패트리샤 심스, 그리고 태국의 코끼리 재도입 재단, 이 둘이 힘을 합쳐서요. 특히 그 사육되던 아시아 코끼리들 있잖아요. 얘들이 야생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그린 수프로의 귀환이라는 영화. 이게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영화 한 편이 계기가 됐군요. 네, 그 한 편의 영화가 불씨가 되어서 지금은 뭐 100개가 넘는 단체랑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그런 국대적인 움직임이 된 거죠. 와, 정말 대단하네요. 영화 한 편이 그런 힘을 가질 수 있다니. 자료를 보니까 코끼리도 종류가 여러 가지던데요. 우리가 좀 알아두면 좋을 만한 그런 차이점이 있을까요? 아, 네, 맞아요. 크게 보면 세 종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프리카 사바나 코끼리, 아프리카 숲 코끼리, 그리고 아시아 코끼리. 약간 외형적으로 보면 아프리카 코끼리가 귀가 훨씬 크죠. 아프리카 대룡 모양처럼요. 아시아 코끼리는 귀가 좀 더 작고 둥근 편이고요. 그리고 상아 같은 경우도 모든 아시아 코끼리가 다 가지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아, 그렇군요. 상아 유무도 차이가 있네요. 네. 근데 좀 안타까운 건 특히 그 아프리카 숲 코끼리랑 아시아 코끼리. 얘들이 지금 심각한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는 점이에요. 겉모습만 다른 게 아니라 처한 상황도 이렇게 다르군요. 그런데 이 코끼리들이 그냥 단순히 덩치 큰 동물이 아니라 생태계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서요. 자료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네, 바로 그 점이 정말 핵심입니다. 코끼리를 핵심종, 영어로는 캐스톤 스피시즈라고 부르거든요. 핵심종이요?
네, 말 그대로 코끼리가 만약에 사라지면 그 생태계 전체가 와르르 무너질 수도 있다. 뭐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면요. 코끼리가 거대한 나무들을 쓰러뜨리면서 초원을 만들기도 하고 다른 동물들이 지나다닐 길을 터주기도 하고요. 또 건기에는 땅을 파서 무릉덩이를 만들어요. 이게 다른 동물들한테는 정말 생명수나 다름없죠. 와, 무릉동이까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네요. 심지어 코끼리가 먹고 배설한 그 배설물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씨앗들이 퍼져나가서 새로운 숲이나 초원이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뭐랄까 진짜 생태계 건축가라고 할 수 있겠네요. 생태계의 건축가라? 와, 표현이 딱 맞네요. 정말 대단한 존재인데. 근데 이렇게 중요한 코끼리가 왜 자꾸 위협을 갖고 있는 걸까요? 자료를 보니까 상황이 꽤 심각하던데요. 네, 가장 큰 원인은 역시나 상아를 노리는 밀렵입니다. 국제적으로 상아 거래가 금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특정 지역의 어떤 수요 그리고 굉장히 조직적인 밀렵 때문에요. 매년 아프리카에서만 수만 마리의 코끼리가 희생되고 있다고 해요.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 수만 마리요? 매년? 와, 국제적으로 금지됐는데도 그렇군요. 네, 중국 같은 큰 시장에서 이제 국내 거래는 금지했지만 이게 또 주변국을 통해서 불법 거래가 계속되는 그런 약간 풍선 효과 같은 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국제적인 공조가 정말 시급한 문제입니다. 멜련만으로도 이렇게 심각한데 다른 위협 요인도 또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소위 말하는 트로피 사냥도 여전히 문제예요. 특히 그 유전적으로 아주 중요하고 거대한 상아를 가진 수컷 코끼리들, 슈퍼터스커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코끼리들이 표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슈퍼터스커요. 네, 탄자니아 사례가 대표적인데 환경보호론자들은 당연히 이런 코끼리가 가진 사회적 또 유전적인 가치가 사냥 트로피로서의 가치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농경지나 도로, 주거지 확장 때문에 코끼리가 살아갈 땅 자체가 계속 줄어드는 거, 이 서식지 파괴도 아주 심각합니다. 아, 서식지 파괴. 결국 코끼리가 사람 사는 곳 가까이 오게 되고 그러면서 인간과의 갈등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참 우리가 이 거대한 이웃과 어떻게 같이 살아갈 수 있을지 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는 부분입니다. 정말 그러네요. 밀렵, 트로피 사냥, 서식지 파괴까지 정말 다각적인 위협에 직면해 있군요. 그렇다면 세계 코끼리의 날은 단순히 그냥 코끼리를 기념하는 날, 그 이상의 의미가 있겠어요? 네, 맞습니다. 이 날은 단순히 코끼리가 처한 현실을 알리는 걸 넘어서 우리 모두의 어떤 행동을 촉구하는 날이라고 봐야 해요. 밀렵 방지 활동을 지원한다거나 아니면 여행을 갈 때 코끼리를 존중하는 윤리적인 관광을 선택한다거나 또 서식지 보호에 힘을 보태자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행동을 촉구하는 날. 네, 특히 2025년 주제가 어미 코끼리와 기억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코끼리 사회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암컷 리더, 그리고 또 코끼리 보호에 헌신하는 여성 활동가들에게 주목하자는 의미가 있어요. 코끼리가 가진 어떤 지혜나 기억의 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는 취지도 담겨 있고요. 어미 코끼리와 기억이라 의미가 깊네요. 오늘 이렇게 쭉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코끼리는 정말 생태계를 떠받치는 아주 중요한 기둥 같은 존재인데 안타깝게도 인간 때문에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는 거네요. 그리고 세계 코끼리의 날은 바로 이 코끼리들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또 행동하자는 그런 약속 같은 날이고요. 정확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서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만한 점이 있어요. 자료에도 나오지만 코끼리는 정말 놀라운 기억력을 가졌다고 하잖아요. 여러 세대에 걸쳐서 지식과 경험을 후대에 전하고 또 자신들이 살아가는 땅을 가꾸면서 살아간다고 해요. 마치 살아있는 역사책 같기도 하고 땅을 돌보는 아주 지혜로운 존재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어쩌면 세계 코끼리의 날은 이 거대한 기억들, 이 지혜로운 존재들이 우리 곁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그들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그걸 찾아보는 날이 아닐까 싶습니다.